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꾸려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검토를 해왔는데요. 정책위원총회를 거쳐서 어제 일부 방안은 확정을 했고 일부 방안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 여쭤보기 전에 지금 속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이거부터 좀 간략히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민주당하고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속보가 떴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문제는 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건 네, 그렇지만 아마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논의되고 한 것은 그 세종시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공급받은 게 있으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수사해서 취소할 건 취소하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은 확인했었죠. 부동산 특위에서 이제 이것까지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까지 발전되는 건 제가 몰랐습니다. 특위에서 이 문제는 논의가 된 바가 없었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좀 논란거리 중심으로 일단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종부세 문제인데요. 네. 일단 어제 결론은 못 내렸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제 다시 논의가 있게 되는 겁니까? 6월 중에는 끝내야 됩니다. 6월 중에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특위는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사람별로 보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다 합해서 공시지가로다가 합산해가지고 상위로 2%를 과세하는 큰 대폭 현행 체제로 대폭 바꾸는 원래의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맞게끔 과세하자는 제안을 제시했고요. 네. 정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큰 개편이 부담스러우니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하고 그러나 이제 국힘당에서 얘기한 9억을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을 10억으로 올리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 그냥 유지하되 납부 유예 제도를 60세 이상 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세금을 매기고 세법상 이자만 물고 그 주택을 최종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그리고 공정과액 비율이 내년에 가면 95%로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를 현재와 같이 90%로 동결하는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면 세금을 좀 더 경감해주는 이런 정도의 경감 조치만 부분적으로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위안 같은 경우는 상위 2%에만 그 종부세를 과세하자 이런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상위 2%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시가 기준으로 한 얼마쯤이 되는지 계산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종류별로 다 달려서 하나 예측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아무 부동산도 없고 집만 한 채, 사는 집만 한 채 가지고 있다. 한 집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경우 가격이 대개 상위 2%면은 한 12억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 기준을 그 9억에서 12억으로 그 완화하는 거나 상위 2%나 그럼 결국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표현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이안은 사람들이 보통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대지도 가질 수 있고 상가도 가지고 있고 다가구 주택, 아파트 뭐 여러 가지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걸 전국에 가지고 있는 걸 모두 합산해서 상위 2%고요. 그다음에 이제 9억을 10억으로 1가구 올리자는 건 어디까지나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9억을 12억으로 올리자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제 1가구 1주택은 사실은 종부세에서 경감해 줄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에서 충분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세금을 부동산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좀 더 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에서까지도 또 1가구 1주택을 특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세제가 복잡해지고 또 똑똑한 집 한 채 수요를 너무 불러일으켜서 불필요하게 고가의 주택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금 제도가 불공평해지고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치유하기 위해서 제대로 개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안이죠. 거꾸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종부세 부과 기준은 그대로 두고 다만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자. 그러니까 뭐 팔 때나 아니면 증여할 때 이제 한꺼번에 물리는 거 납부할 수 있게 해주자는 방안은 그럼 특위 차원에서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를?
지금 종부세가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요. 예. 당초에 2009년에 도입할 때는 0.6% 정도 전체 부동산 소유자의 그것만 과세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전국 비율로 3.7%까지 과세 대상자가 늘어났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4사람 중에 한 사람 25%까지 과세가 되고 세금 부담도 전체적으로 200% 이상 작년보다 더 내야 되는 너무 과다하게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거로 인한 조세 저항을 좀 해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부세 개편안이 검토된 것인데 그 9억을 12억으로 올리자는 국힘당안은 1가구 1주택에 착안해서 그것만 깎아주자는 뜻이고 우리 개편안은 아예 논란의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서 종부세 당초 도입한 취지 목적에 맞게 상위 2%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다 합해서 과세하자는 뜻이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그러면 그냥 짧게 이것만 이렇게 한번 짧게 이 점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대로 하면 상위 3.7%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3.7%는 그 주택 부자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판단 아니십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렇지 않죠. 안 되죠. 상위 3.7%인데 이게 너무 과세 대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데다가 세금 부담도 너무 급격히 높아지니까 그거에 따른 조세 저항을 좀 더 덜어주는 차원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아예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 국한해서 매기는 세금으로다가 이 상위 2% 안으로 가더라도 그 9억을 10억으로 올린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도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제 취지에도 맞고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지나친 경감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작용, 똘똘한 한처 수요 이것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양도세 지금 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이제 상향하기 그러니까 이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원래 어느 나라나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양도 차익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만은 그러나 집을 줄여갈 수밖에 세금을 내면 집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는 집을 늘려가면은 계속 과세를 이연해서 세금을 안 매기지만 집을 줄일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우리와는 좀 반대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안 매기지 않았는데 다만 9억을 넘는 것은 고급 주택으로 봐서 이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9억이 2008년에 설정된 이제 고쳐진 금액인데 그 2008년에 만들어진 기준이 그동안의 집값 상승률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낮다. 왜냐하면 작년에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12억입니다. 그럼 평균이 12억인데 9억 이상을 고가 주택이라고 과세하는 것은 좀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는 문제.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다른 재산 없이 1가구 1주택만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때문에 이사 갈 때 집을 줄여가거나 또 세금 때문에 이사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좀 피해줘야 된다 해서 9억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거론됐고요. 양도세는 이 실가로 과세합니다. 실질 거래가액으로. 그래서 그 12억이라는 숫자는 재산세가 6억에서 9억 사이를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9억이 실가로는 12억이 됩니다. 공시지가 9억이. 재산세는 공시지가로 매기거든요. 그것과도 균형을 맞추자 하는 뜻에서 9억을 12억으로 올리자고 했던 것이죠. 자,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있지 않습니까? LTV 70%까지 완화한다는 안이 있던데, 근데 이게 지금 금액으로 한다면 한도 금액이 4억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그 6, 7, 2, 40 한 그 6억 정도 되는 그 아파트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제도는요. 무주택자들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그래서
이 LTV를 이제 20%까지 확대 적용해 주는데 예. 전체적으로 4억 한도의 캡을 씌운 것은 이것을 너무 열어놓으면 소위 갭 투자를 이것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가계부채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어제 하는 총재가 얘기한 대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는데 네.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 되니까 어디까지나 부가 생애 최초로 집을 하나 살 때 그것에 따르는 차액을 보존해주기 위한 제도죠. 근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생애 최초로 처음 살 때에 네. 이제 6억 현재 6억 이하로 적용하던 것을 9억까지는 대상이 되는데 그 가격 9억을 전부 다 금융으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돈과 또 전세 낀 거 있으면 전세 낀 거와 그다음에 금융에서 지원하는 한도를 4억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현실적인 질문이니까 서울에서 6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싼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강북 지역에는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역측면이 지금 그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내비친 바가 있는데 이거하고 연동해서 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리긴 늘리되 LTV를 사억 한도를 둔다. 그래서 늘리긴 늘리되 한도를 두어서 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특히 차주별로 돈을 꾸어 쓰는 사람별로 DSR이라고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금융기관에서 다 평가를 해서 그것도 또한 그 기준 안에서만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소득이 좀 낮지만 장래에는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 50대가 됐을 때 예측 소득을 계산해서 그 중간선으로다가 DSR 한도를 계산하도록 해서 청년들에 대한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을 좀 더 금융에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 그러니까 그 면제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던데 그 6개월로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그동안 종합소득세 합산을 배제하고 또 양도소득세의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해주고 임대 사업자가 사는 집 한 채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다른 세금은 다 올라가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일종의 조세 피난처로 작용을 해가지고요.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분양을 꺼리고 오히려 임대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유발돼서 가격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이게 작용을 해서 지난 2018년부터 이 제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세제 특례를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이전에 주택을 매입해서 자기가 건설한 경우에는 건설 임대의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세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 건설 임대는 주택이 더 늘어나는 것이니까 필요하니까요. 다만 이미 있는 집을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이전에 매입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 혜택을 전혀 제한받지 않고 계속해서 누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서 자동 말소가 된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4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주택이 당연히 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종부세를 내면서도 양도는 0.2%밖에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이니까 그 이유를 조사해 보면 언제 팔아도 10년 후에 팔든 20년 후에 팔든 언제 팔아도 양도세를 계속 경감받을 수 있다는 특례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팔 때는 특례를 인정해 주지만 양도를 유인한다 이런 거죠. 네, 정상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당내 논란이 너무 거세고 일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전당원 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던데 만약에 6월 안에 그 당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러면 정부한 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이죠. 현행대로 간다?
네, 현행대로 가되 몇 가지 경감 조치를 하는 것이죠. 몇 가지 경감 조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되는 겁니까? 그 아까 아까 말씀드린 납부 대로 유예 제도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과세 유예 제도와 예. 또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 세금을 10%도 경감해주고 음.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래서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을 공시지가의 90%로 묶고 예. 95%로 올리지 않고 90%로 작년처럼 묶어서 과세하고 예. 큰 경감은 없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과세 인원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더 내는 평균적으로 2배 정도 더 내는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이 좀 무거워지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조세 마찰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조세 마찰이 결국은 대선 표심으로까지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예. 저희는 기왕에 손을 보려면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안고 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보다는 예. 당초 이 제도를 2009년에 도입할 때 목적이 전국의 부동산 가다 보유자 중에 1% 그를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도입한 거니까 지금 그때 한 2배 정도 2% 정도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예. 그러면 내는 사람도 내가 부동산을 많이 전국에서 2%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세금은 내야지. 그리고 이 돈에 늘어난 세금의 한 절반을 주거 안정 목적으로 또 청년 주거 복지나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자긍심을 일으켜주고 또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수용도가 높아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을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저희는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 맡기고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